경매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거는 바로 경매 단터죠. 경매로 낙찰받아서 바로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단타 잘하는 방법 위주로 제가 5주 동안 수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줄이면은 결국 두 가지가 됩니다. 팔리는 집을 싸게 낙찰받는 거. 결국 우리가 입찰 전에 하는 모든 조사랑 공부는 이 두 가지를 위한 거예요. 이게 경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주택뿐만 아니라 내가 상가를 하든 토지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는 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경매 시작할 때 진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싸게 낙찰받는 거, 이게 진짜 우리 관심 있는 거잖아요. 먼저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싸게 낙찰된 거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수강생분들 매각한, 매도한 사례를 종류별로 하나씩 가져와 봤어요. 이제 요즘에 규제가 많잖아요. 세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그런 규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전남 광양시, 이제 지방의 아파트예요. 지방은 지금도 대출 다 되죠. 여기는 1억 4,550만 원 정도의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무려 1억 9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수리비가 조금 들어서 순수익은 1,500만 원 정도 남았던 물건이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싸게 낙찰 받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대박이에요. 여기는 인천의 빌라인데 아주 소액 빌라입니다. 4,100만 원에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거를 무려 7,9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순수익 2,600만 원. 오히려 앞에 아파트보다 수익이 더 크죠. 이거는 진짜 엄청 싸게 낙찰 받은 거예요, 사실. 지금 매도가가 7,900인데 4,100만 원이면 거의 반값에 받은 거잖아요. 어때요? 좀 탐나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규제가 없어서 핫해진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 없는 거 아시죠? 오피스텔도 그래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는 1억 3,600 정도의 수강생분이 법인으로 이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1억 7,500에 매도를 하셨어요. 순수익은 2,100만 원 정도 남았던 물건이셨는데 20% 넘게 싸게 낙찰받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 보니까 지금 규제가 많으니 뭐 세금이 어렵니 하더라도 계속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내고 계신 게 보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 보여드렸던 사례들, 이 사례들은 왜 싸게 낙찰됐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싸게 낙찰된 걸까요? 물론 이렇게 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운이라는 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게 결국 실력이에요. 이쯤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유독 앞에서 본 것처럼 싸게 낙찰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내가 이걸 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이게 뭐 주사위 게임도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싸게 낙찰된 물건들을 아주 자세히 쳐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씩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싸게 낙찰된 것들을 한번 자세히 쳐다봐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전남 광양의 아파트였죠. 자, 여기는 일단 전남 광양이에요. 요즘에 지방이 수도권에 규제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경매 입찰자가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지방 중에서도 입찰을 좀 덜하는 동네들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데 중에 한 군데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세대수 자체도 249세대밖에 안 됐어요. 당연히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세대수 적은 아파트가 입찰자가 좀 적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거래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이 해당 평수의 실거래가를 이제 캡처해 온 건데 보시면 시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보통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입찰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천에 높은 수익률을 빌려줬던 이 빌라, 왜 싸게 낙찰됐을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게 낙찰된 거 보면은 아 좋겠다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무조건 왜 싸게 낙찰됐는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여기는 빌라였죠. 다세대 주택이면 빌라예요. 이제 빌라면 당연히 아파트보다 입찰하는 사람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25년 된 빌라예요. 엄청 구축이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기 지금 4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엘베 없는 4층은 보통 입찰 경쟁이 훨씬 덜합니다. 매도하는데 약간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은 심지어 이 빌라 현장에 임장하러 가서 이제 부동산을 가셨대요. 근데 갔을 때 우리가 반려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려 빌라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팔기 어렵다고 이제 피드백을 들으셨던 거죠. 그런 이유들이 많으니까 입찰하는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감정가가 1억 600이나 되는데도 3,600만 원이 될 때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하다가 4명만 입찰을 해서 이제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았던 물건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왜 싸게 낙찰됐을지 쳐다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오피스텔이라는 이 부동산 종류죠. 사실 이 오피스텔, 심지어 여기 한 동짜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역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요거는 수강생분이 매도한 가격인데 실거래가가 그 전에 거의 없었어요. 같은 평수는 5년 동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입찰하는 사람이 적었을 거예요. 일단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경쟁자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입찰은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어때요? 이제 싸게 낙찰되는 이유가 다 그래도 조금씩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낙찰된 물건들 보시면 이게 왜 싸게 낙찰됐을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싸게 낙찰된 물건들을 찾으면은 매번 분석을 합니다. 이제 벌써 4년 넘게 이런 식으로 해왔고, 지금까지 이제 몇천 개 정도는 진짜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을 왜 해오냐면, 뭔가 이제 공통적으로 싸게 낙찰되는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앞에 사례들을 봐도, 광양의 아파트, 인천의 빌라, 인천의 오피스텔, 이런 사례들을 봐도 싸게 낙찰된 이유가 다 중구난방인 것 같잖아요. 다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런데 이거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규칙이란 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은 집. 우리가 싸게 낙찰되는 것들은 이렇게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집이 경매로 단타하기에 좋은 집이에요. 안 오를 것 같거나 오히려 떨어질 것 같으면 더 좋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낙찰 받아서 바로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싸게 낙찰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싸게 낙찰 받으려면 당연히 입찰자가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찰자가 50명일 때보다 당연히 5명일 때, 5명밖에 안 될 때 싸게 낙찰받기 더 쉽겠죠. 사람이 여러 명이면 높이 쓰는 사람이 당연히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0명, 50명 이렇게 입찰하는 물건들은 싸게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싸게 낙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입찰자가 많은 물건들의 특징은 실거주자가 많아요. 실거주자라는 말은 나는 낙찰받아서 그냥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집 낙찰받는 거야 하는 분들을 이제 실거주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거주자 분들이 많아지면은 입찰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낙찰받아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시세보다 뭐 2천만 원만 싸게, 뭐 1,500만 싸게 이런 식으로 입찰하니까 비싸게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거주자가 많이 입찰하는 물건은 싸게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하면서 특히 단타하려고 할 때는 이 실거주자들이 입찰을 덜 하는 집을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실거주자들이 덜 입찰하는 집, 이 실거주자들이 입찰하기 싫어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항상 뭔가 입찰하고 조사할 때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경매할 때는 나보다 내 경쟁자가 뭔 생각을 하는지 그걸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실거주 하려고 입찰하는 분들,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디에 더 많이 입찰하고 덜 입찰하는지, 이분들이 싫어하는 집은 뭔지 고민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 입장, 실거주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이제 생각해보세요. 내가 경매 입찰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이 동네에 집을 사는 이제 실거주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아, 나는 낙찰받아서 우리 가족들 같이 살 그 집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입찰자라면 어떤 집을 좋아할까요?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집, 뭐 좋은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죠. 뭐 여기랑 가깝고 학군 좋고 인프라 좋고 뭐 이제 그런 거 많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집일수록 실거주자 분들이 입찰을 더 많이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집이란 게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이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서 이제 대출까지 막 땡겨서 하면 거의 영끌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내가 거의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서 사는 집의 집값이 전혀 오를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집이면 당연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런 집일수록 이 집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을수록 입찰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은 아파트 아니면 안 오를 것 같은 빌라는 실거주자가 입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관점에서 앞에서 성공적으로 싸게 낙찰받아서 매도했던 사례들을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봤던 전남 광양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는 일단 실거래가 봤을 때부터 시세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였잖아요, 우리 눈에. 이제 내가 이 광양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실거주할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그냥 일반 부동산에 가서 사는 거든 경매로 낙찰받는 거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내가 집을 사서 당장 막 오를 것 같으면 빨리 한시라도 빨리 살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집 산 다음에 집값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매수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입찰하는 사람도 적어지는 거죠. 당연히 입찰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우리가 싸게 낙찰받기는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입찰한 분이 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또 같은 관점에서 이번에는 이 인천의 빌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아파트라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입찰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빌라는 애초에 실거주자들이 입찰 자체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는 사실 우리가 그냥 내가 이 빌라를 5년, 10년, 15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 빌라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제 물론 재개발 같은 게 엮이게 되면 이 집값이 올라가긴 하지만 재개발 엮인 게 아니라면 사실 빌라에 대해서 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실거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입찰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 빌라여서 원래도 실거주자들이 많이 입찰하는 물건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구축이었고 엘베 없는 4층이었고 그래서 더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오피스텔을 사면서 이 오피스텔이 나중에 많이 시세가 오르겠지 하고 기대하며 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빌라랑 비슷하게 실거주자들이 많이 입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함으로써 내가 이제 뭐 시세가 올라서 돈을 벌 그런 기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실거주자들이 많이 입찰하지 않는 물건이고 여기에는 추가로 이 오피스텔은 또 실거래도 많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거리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더 이제 싸게 낙찰이 됐던 거죠. 여기도 이제 9명 정도 입찰하긴 했지만 대부분 투자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 자체가 저희 수강생분이 2등보다 1,000만 원 더 썼는데도 순수익이 이 정도 남았잖아요. 2천만 원이나. 이 정도 수익을 보고 들어왔다는 건 다 투자자라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실거주자가 잘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안 오르면 아니면 심지어 아까 본 것처럼 떨어지고 있으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살펴볼게요. 아까 첫 번째로 봤던 광양의 아파트예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투자 목적.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게 제일 큰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큰 재산을 살 때 당연히 내가 이 집을 사서 몇 년 깔고 앉아 있으면 집값이 좀 오를 거란 기대를 갖고 사는 경우가 많죠.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은 있어야 돼요. 이제 시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매수자도 입찰자도 확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은 이런 집을 잘 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적어지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만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집을 사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투자랑은 상관없이 진짜 집이 필요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뭐 이 동네에 꼭 살아야 된다거나 이제 월세나 전세가 싫거나 나는 그냥 집을 내 집 마련하는 게 내 꿈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투자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나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이렇게 실거래가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하나씩 거래가 찍히고 있잖아요. 실제로 집이 필요해서 사는 분들이죠. 이제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라는 건 결국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집은 팔리죠. 내가 가격만 맞고 조건만 맞다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 거의 무조건 팔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 시내랑도 가깝고 앞에 호수도 있고 이제 입지가 나쁘지 않죠. 이 물건이 팔리냐 안 팔리냐는 결국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실거래가가 있고 입지가 괜찮으면 대부분 가격만 맞으면 팔려요. 이제 앞에서 봤던 이 인천의 빌라는 이런 뭐 디스코나 뭐 부동산 플래닛 같은 실거래가 보는 사이트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빌라도 이렇게 주변에 실거래가 몇 건 있는 동네는 내가 가격만 맞추고 이제 수리만 조금 해놓으면 분명히 팔리는 가격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입지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아요. 옆에 초등학교 있고 뭐 아주 번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 앞에 파리바게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같은 평수는 실거래가가 거의 5년 동안 없었지만 이 다른 평수는 실거래가가 뜨문뜨문 있었거든요. 실거래가가 조금 있고 여기도 입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서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멀지는 않고 앞에 공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으니까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진 않고 뭐 유지하거나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살기 괜찮으면 가격만 맞추면 팔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경매 단타할 때는 집값이 안 오르는 곳이 싸게 낙찰받기가 더 쉽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동네면은 단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즘 서울에 노원구나 이런 곳은 아파트 값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동네면 이제 실거주 하려고 입찰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인기 많은 동네에서 그 안에서 또 인기 많은 아파트다. 뭐 대장 아파트다. 그럼 거의 싸게 낙찰받기가 좀 힘들죠. 낙찰자는 대부분 실거주자일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빌라더라도 이제 재개발 엮여서 시세가 막 급하게 오르고 있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런 핫한 동네 이런 데도 싸게 낙찰받기가 아주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경매하면서 잘못된 환상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집값이 오를 것 같고 살기에도 좋고 이런 데를 싸게 낙찰받아야겠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거의 이루기 힘든 소망입니다. 내가 딱 봐도 내가 나중에 팔 때 너무 쉽게 팔릴 것 같은 거는 당연히 입찰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집은 잘 없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구분을 해서 해야 돼요. 모든 좋은 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타를 할 거라면은 집값이 좀 덜 오를 것 같은 덜 좋은 동네에서 하는 게 좀 더 쉽고, 내가 장기 투자할 거다, 장타로 할 거다 하면은 살기 좋거나 아니면 나중에 좋아질 동네, 이런 동네를 하시는 게 낫겠죠.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내가 바로 팔기도 좋고 보유하기도 좋고 그런 집은 흔치 않아요. 없진 않지만 흔치 않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단타 하려면 싸게 낙찰받기 쉬운 물건은 실거주자분들이 싫어하는 집,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은 집이다. 이게 경매 단타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것도 이런 물건들 중에서 더 싸게 낙찰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집들 중에서도 유독 입찰자가 적고 싸게 낙찰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물건이면서 입찰하는 방법을 공매나 신탁공매, 파산공매 같이 사람들이 좀 덜 입찰하는 방법으로 입찰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가장입차인 같이 권리분석 조금 어려운 걸 섞어서 해주거나 하면 싸게 낙찰받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도 사소한 거지만 경쟁을 줄여드는 특징들은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내가 찾아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싸게 낙찰받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거랑 이제 수강생분들이 겪은 것들, 그런 거 이제 전부 합쳐서 엑스만 알려드리니까, 혹시 이제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 들어오셔서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것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경매로 단타할 때는 싸게 낙찰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했던 게 팔리는 집,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사실 안 팔리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팔리는 집이란 어떤 건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겁니다. 그냥 거래량 보시면 돼요.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거래가 찍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다는 말은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얘기 드리는 기준은 6개월에 2건 정도만 실거래가가 찍혀 있어도 대부분 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것만 믿고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 가서 조사도 해보실 거잖아요. 임장하시고 그렇게 확인해보고 입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전남 광양 아파트의 실거래가인데, 요것도 보면 여기가 1년에 3건, 4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6개월에 2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팔렸습니다. 여기 제일 비싸게 팔린 게 이제 수강생분이 매도한 가격이에요.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뭐 1000세대 아파트 단지다. 그런데 팔려고 나와 있는 매물이 10% 넘으면 매물이 많은 편이다. 이제 매도할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면 매물이 쌓여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경매 입찰을 할 때는 평균 가격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보통 거의 금매가 가까이, 거의 이 쌓여있는 매물 중에 제일 싼 편에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입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팔리는 가격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입찰하면 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고 내가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빌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보는 것처럼 이런 빌라도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최근 2년 거래가 주변에 있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근처에서 최근 2년 사이에 5건 정도 이상만 이제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대부분 가격만 맞추면 매도는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우리가 그냥 실거래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무섭고 아니면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객관적으로 요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격이죠. 내가 이 아파트, 내가 이 빌라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가격인지 이제 확인해보고, 그냥 내 생각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입찰하려는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주변에 찍혀있는 실거래가 이제 보시고 내 가격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상품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건물 그 자체, 아파트면은 그 잔지 상태나 이 아파트 내부 구조, 아니면 빌라면 그 내부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상태가 괜찮은지, 이제 그 건물 자체의 상품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은 입지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뭐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적어도 사람이 살기에 괜찮은 동네인지 살펴봐도 되고, 뭐 이제 초등학교 근처인지 교통이나 뭐 인프라 이런 거 살펴보면 되겠죠. 결국에 요 세 가지가 이 집을 사는 사람이 고려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이 가성비가 좋은 집이냐, 그거를 결국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상품이 안 좋고 입지가 좀 안 좋더라도 그만큼 싸면, 가격이 맞으면 팔린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싸면 돼요. 가격 대비 상태가 괜찮으면 그런 건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팔 때 조사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가성비가 좋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애초에 가격도 금매가 가까운 가격으로 이제 매도가를 조사해서 입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가격적으로도 우리가 좀 싼 편에 들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수리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매물은 수리해서 파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상품성 자체도 조금 더 좋은 편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고, 입지도 아주 이상한 데 거는 입찰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지도 어느 정도 될 테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낙찰받은 것들이 제대로 조사만 하고 들어간다면 가성비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앞에서 낙찰받은 것들 또 한번 살펴볼게요. 전남 광양의 아파트 다시 보면, 여기는 이제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세대수도 300세대도 안 되는 작은 데였지만, 여기는 수리를 예쁘게 하셨어요. 딱 봐도 예쁘게 하셨죠. 그리고 수리 상태가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뷰도 나쁘지 않죠. 이제 산이 보이고 뻥 비었고, 여기가 20층이어서 뷰가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수강생분이 판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인 게 수리를 이렇게 예쁘게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근처 매물들 보면 이 1억 9천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 수리해서 이 정도 조건을 갖춘 집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보는 게, 이게 매도가 잘 될지 안 될지 보시는 게, 근처에 이 가격에 이 정도 상태 되는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가격과 이 건물 상태랑 입지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가성비가 괜찮아서 매도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요 빌라, 이제 이 빌라는 가성비가 좋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빌라는 특히 자주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 빌라 딱 봐도 사실 엄청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나라면 이 빌라 안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빌라 할 때는, 낡은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낡은 집들을 입찰할 때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좋은 아파트, 좋은 빌라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집에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빌라가 조금 더 새 거고 조금 더 입지가 좋고, 그리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라도 있었으면은 훨씬 비쌌을 거예요. 절대 이 가격에 낙찰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싸게 낙찰이 된 거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7,900이라는 가격에 매도를 한 거예요. 여기가 사실 방이 3개거든요. 방이 3개고 15평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수리도 깔끔하게 해줬어요.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도 잘 하셨고, 이 정도 조건이 되는 물건이 1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900에 이 정도 조건의 빌라를 살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 대비 상태가 괜찮으면 팔린다는 얘기가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피스텔. 여기도 이제 안 오르는 오피스텔이지만 그래도 여기 가격이 너무 쌌어요. 1억 7,500이면 엄청 싼 가격이었고, 여기가 이제 10년도 안 된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 상태가 좋은 물건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피스텔이 거래가 잘 없는 경우가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내가 뭐 2억에 이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분양가보다 높이 가는 오피스텔 잘 없거든요. 시간이 가면 대부분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2억에 분양 받았는데 사람들이 2억에 아무도 안 산다고 내가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계속 내리진 못하겠죠. 내가 애초에 2억에 산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집들은 아주 급한 사람이 가격을 낮춰서 팔아가지고 1억 8천, 1억 7천에 실거래가 찍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 같이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은 2억, 1억 9천에 안 팔리면은 1억 7천, 1억 6천 그 팔리는 가격에 맞춰서 이제 입찰하면 되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이 생길 때까지 실거래가 잘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가 없다고 해서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 여기 빌라가 실거래가가 없다면 근처에 비슷한 오피스텔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래가 되는 오피스텔 가격들, 비슷한 조건 오피스텔이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1억 7,500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성비 있는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앞에 빌라랑 마찬가지로 내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조사하지 말고 주변에 실제로 찍혀있는 실거래가들, 그리고 내가 임장 가서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들, 그걸 기준으로 입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팔리는 집을 싸게 낙찰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까지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입찰할 물건을 찾을 때 절대 무턱대고 아무거나 찾으면 안 되고, 오늘 얘기 드린 대로 꼭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비슷한 걸로 2건 찾아왔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한 건이랑 소액 빌라 비슷한 거 하나 찾아왔는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경매 사이트 보면서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경남 거제 아파트예요. 이제 앞에서 제가 전남 광양 수강생분 사례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중에 좀 싸게 낙찰될 것 같은 거 하나 찾아봤어요. 자, 여기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써놓긴 했는데, 거제, 아까 앞에 전남 광양 오를 기대가 별로 없는 동네라고 했잖아요. 거제도 당장 오를 것 같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입찰을 좀 덜하는 동네였고, 여기는 심지어 이던 필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나홀로 아파트예요. 지금 입지 잠깐 같이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앞에 중학교도 있고 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있긴 한데, 아파트 자체는 한 동이고 대신에 근처에 이렇게 하이마트도 있고 스벅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면 사실 나홀로 아파트면 대부분 실거래가가 많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84.99 제곱미터인데 실거래가가 의외로 좀 찍히고 있어요. 여기 지금 53세대짜리 주상복합인데 26년에 실거래가 3건 찍혀 있죠. 제일 싼 게 1억 3,800에 찍혀 있고 비싼 건 1억 8천까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은 19층이에요. 20층 중에 19층이면 층수도 괜찮죠. 그래서 못해도 1억 4천 정도엔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도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소멸이어서 권리 분석도 다 깨끗한 물건. 제가 미리 입력해 놨는데, 지금 지방은 대출이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기에서 노란색만 입력하면 되는데, 감정가랑 몇 프로까지 유찰됐는지 보는 거고, 이제 법무비는 보통 일반 대출이면 80에서 100 정도 나와서 해놨고, 미납관리비는 조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없다고 해놨고, 수리비는 여기가 2014년식이어서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았어요. 일단 기본 수리 해놓은 걸로만 했고, 명도비는 평당 10만 원 정도 해서 250만 원. 그리고 이제 대출은 내가 만약에 1억 정도에 낙찰 받는다고 하면 이제 80%까지 나올 거거든요.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천만 원 나온다고 돼 있고,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내가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실거래가가 1억 3,800에서 1억 7,800 뭐 그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층수도 괜찮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억 4천 정도에는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여기 호가 봐도 제일 싸게 나온 게 1억 5,500에 나왔거든요. 이거보단 당연히 싸야겠죠. 그래서 이제 임장은 실제로 해봐야겠지만,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 봤을 때는 한 1억 4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물건이고, 지금 최저가가 9,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1억에서 1억 1천 정도 입찰하면 수익이 괜찮겠구나. 지금 1억 4천에만 팔려도 수익률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조사해볼 만하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수익 사례 봤던 거랑 비슷한 빌라요. 아까 이제 수익 사례에서 봤던 인천 빌라 사례랑 비슷한 거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도 이제 인천 미추홀구의 다세대 주택 빌라고, 여기 지금 층이 가려져 있지만 4층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02년식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입니다. 엘베 없는 4층이면 입찰자가 좀 적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여기 이제 소액 빌라 감정가 9,400인데 지금 3,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외국인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대항력 포기 물건, 대항력 포기라는 게 낙찰자가 책임질 보증금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대항력 포기 물건인데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고, 그런데 34%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면 당연히 입찰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금액도 작고 구축이고 임차인도 좀 외국인이 있어서 좀 찝찝하고 금액도 엄청 작아서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써놨지만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하면서 이런 거 보면 좀 설레야 돼요. 설레는 사진입니다. 왜 설레는 사진이냐면, 지금 얘가 20년이 넘은 빌라잖아요. 그런데 출입문이 너무 새 거죠. 이 말은 인도폰도 새 거잖아요. 이거. 이 말은 안에 수리를 거의 많이 했다는 거죠. 실제로 실거래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디스코에 들어와서 이 경매 빌라 실거래가를 보고 있는 건데, 이 경매 빌라 평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22년에 똑같이 4층 물건인데 하나는 5,500만 원에 거래됐고 하나는 1억 1,500에 거래됐죠. 2배가 넘어요, 차이가. 평수가 둘 다 똑같은 타입이에요. 같은 평수인데 이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여기가 2002년식이니까 1억 1,500짜리가 수리를 훨씬 많이 해서 이 가격에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억 1,500짜리가 바로 이 경매 물건이에요. 등기부등본 보면 22년에 현재 주인이 1억 1,500에 샀다고 나오죠. 수리된 집을 사신 걸로 보여.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받아서 이런 집은 수리할 게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 있겠죠. 내가 3,200짜리 빌라를 사는데 안에 수리까지 돼 있으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내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더 잘 해보긴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땐 수리가 어느 정도 된 집으로 보여. 샤시 사진을 봐도 이제 수리가 어느 정도 된 하얀색 샤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입찰해 보면은 이제 가성비 좋은 물건이고, 이것도 이제 제가 입찰가 계산기로 살짝 해놨는데 현재 3,100만 원까지 최저가가 떨어졌고, 이제 현장 가서 시세 조사 해보고 해야겠지만 7천만 원 정도 선에서는 매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근데 이제 현장 가서 임장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7천만 원 정도에만 매도가 되더라도 지금 내가 3,500 정도의 낙찰 받으면 수리 많이 해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2천 가까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출 없이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 없이 하면 현금이 4,600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수익률 40%는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담보대출 아니라도 신용대출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액이면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라도 대출을 해서 하게 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 거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대출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 그래서 이런 거 저라면 임장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좀 추천해드린 물건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런 물건은 좀 입찰해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경매해도 되나요? 지금 뭐 규제도 많고 그런데 경매해도 되나요? 대출이 안 나온다던데 경매해도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경매라는 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입찰할 물건은 있어요. 주변 사람 얘기만 듣고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꼭 직접 알아보고, 공부도 조금이라도 뭐 유튜브나 이런 제가 하는 라이브 특강 같은 거 들어보고 좀 해보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인터넷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팔리고 있는 건지 확인해가면서 내가 직접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똑똑한 이제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낙천주의자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앉아서 저거는 틀렸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비판만 하기보다는 힘들어도 하나씩 직접 해봐야지 뭐라도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씩 실행해 나가실 분들은 저희 설명란에 아빠윤의 경매 레슨 안내 링크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매 레슨 강의할 때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처럼 이제 같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찰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권리 분석은 잘 하셨는지, 조사는 잘 해왔고, 입찰가까지 잘 정하셨는지 검토 항상 같이 해드리고 저한테 피드백 요청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검토해드리고 있고, 낙찰받고 나서도 명도하다가 맡기거나 뭐 수리하다가 맡기거나 그러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가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 입찰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원도 많이 줄여가지고 12명씩만 현재 하고 있어서 수업 시간에도 질문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공부할 때도 내가 궁금한 거 그때그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좀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동행 임장 가서 실제로 임장도 같이 가고 법원 가서 모의입찰도 같이 해보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물건 추천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와서 강의 들으시더라도 이게 또 금방 까먹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복습하시라고 4개월 제공해드리고 있고 경매 사이트도 2개월씩 4개월 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 설명란 아니면 나중에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신청 링크로 들어갑니다.